예, 그러면 국내 시장 진단해 보면서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이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네. 할 텐데 1조 달러에 대해서는 합의가 받고 물론 이제 표결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불확실성 하나는 좀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장 전에 일단 소식이 왔기 때문에 네.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소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다양한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GDP를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심산이죠. 결국 이러한 얘기들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경기 부양에 따른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김용민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이런 돈을 더 이상 풀어서 시장이 새로운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현재 지금 시장에 약간은 좀 과열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과열이다 아니다는 저희들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일부 의견이 그런 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본다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수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좀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그러면 예. 시장이 호재에 민감할 때는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 환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재에 민감할 때는 부양책이 나와도 진짜 경제가 안 좋은가 보구나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후자 쪽에 가까운 분위기라고 보시는 예, 겁니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호황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조금 어떤 상황에 반응하느냐도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민감도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이제 겨울에 맞는 격언 중에 눈이 내리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지만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직설적인 증시 격언도 있습니다. 미국 예. 격언이긴 합니다만 증시가 호황일 때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면 아닌 것도 있네라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에 대한 과열에 대한 경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된다라면 빨간불에는 차가 서야 되지만 네. 전멸등으로 노란불이 있는 것은 조심해서 운전하라라는 그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에서 일부 전멸등이 켜지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악재에도 반응하고 또 이런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호성을 안 지르네. 그렇다면 나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지금 증시가 움직이기에는 다소 조금 힘에 부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시장을 받아들이는 결이 약간은 좀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은 지금 충족이 됐는데 이제 경제에 미칠 파급 때문에 못하고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격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1, 2차 대유행 때하고 이번하고는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건 이게 좋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1,000명 이하로 좀 떨어져서 900대로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하죠. 네. 이게 이제 심리적인 상황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공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일부 의견은 과연 코로나19가 이렇게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거냐라는 게 약간의 반론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그런 반론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대유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 저녁 때 나가던 저희 아들이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공포심이 조금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했냐 안 했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 부분. 지금 뉴스를 보니까 백인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한 10여 분 뒤에 실신을 했다라는 것들. 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일단 뒤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웅제약이 상한가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제에 대한 3차 임상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백신과 치료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전한 백신을 맞아서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불안감, 여기서 다시 미국과 우리나라에 다시 또 대유행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과거처럼 뭐가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경기의 침체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증시는 한번 좀 이참에 좀 쉬어가자 그런 좀 빌미를 찾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대웅제약 얘기를 꺼내셨으니 뭐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한번 투자 측면에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아무래도 진단키트주들 당연히 갔고 그렇죠. 그 이후에 백신주들 막 엄청 뜨다가 이제 CMO, CDO 기업들 많이 떴고 네. 이제는 그러면 치료제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원해야 될 때죠.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올라왔다라면 솔직히 우리나라 업체 중에 진단키트 말고 뚜렷하게 실체가 있는 업체들은 없다라는 게 예. 현실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단키트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아주 독보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또 신속 진단키트도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진단키트는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재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뭐 백신으로 인해서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치료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단키트 시장이 일정 부분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죠. 하지만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수혜를 본다.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본다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다행스러운 것은 해외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내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제 쪽에 조금 집중을 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웅제약의 상한가와 더불어서 앞으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한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다른 이슈인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는 여전히 힘을 내주면서 잘 네. 가고 있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인 건데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대장주는 당연히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인데 네. LG화학은 이제 분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I 쪽으로 가는 게 맞나? 테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네. 질문 하나 하고 네. 이 대장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부품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긴 하거든요. 지금 가운데서는 그러면 대장주냐 부품주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처음에 테슬라의 독주 어디까지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에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가치의 측정의 영역보다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 편입은 뭐 조심스럽죠, 항상. 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서둘러서 테슬라를 빠져나올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스탑 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가다 꺾일 때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시는 거지 지금은 테슬라를 좀 가지고 계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전기차가 테슬라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다양한 업체들이 전기차를 이제 해내고 있고 GM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배터리 사업 부분들을 이제 내재화하겠다. 네. 물론 테슬라도 내재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배터리라는 게 2차 전지라는 게 수율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그러네요. 이 수율이라는 게 완성도입니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찍어낼 수가 있죠. 기계를 뭐 장비를 설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완성도 그러니까 정확한 완성도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완성 업체 3사가 그동안 적자를 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쓰임새가 없다 보니 그동안에 이제 적자였었다가 이제 올해 흑자 전환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주식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전이 됐다라는 건데 자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 SDI 저는 계속해서 LG화학 분사이가 나올 때부터 네. 물론 LG화학이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분사이가 나올 때부터 삼성 SDI를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결국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그때 가서 신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SDI에 대한 매수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물 인터넷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완성 업체냐 부품 업체냐라는 부분들인데
둘 다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완성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업체도 상당히 좀 아깝습니다. 더군다나 부품업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들고 가야 될 핵심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올해는 삼성전자를 쥐고 있으셔야 된다라면 내년에는 2차 전지를 두고 있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우리가 무인자동차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은 전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나 다양한 뭐 에너지들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물론 대용량은 전기차가 많이 쓰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2차 전지는 내년도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 재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부품이냐 완성차냐 이거는 정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수준인 것 같아요. 둘 다 가져가는 게 아니면 한쪽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올라간다 해서 너무 물론 이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조바심하시지 마시고 진드건이 가져가시면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다 가져가자라고 네. 답을 간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사실 요즘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만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 대기업 계열사들이 소재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로 나누기도 쉽지 않은 요즘의 네. 상황인 것 같고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해서 기업을 찾아내느냐 정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ICT도 굉장히 뭐 잘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재 사업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 한국전력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 강세가 특히 눈에 띄었고 또 한국전력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전기요금 현실화를 어쨌거나 이룰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 장기 투자도 이제 가능해졌다. 예. 이제 배당까지 받아먹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전력이 정말 이제는 환골탈퇴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못 올랐던 게 이게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 우리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아연이라든지 구리 같은 걸 수입하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에 그걸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 우리가 싸게 비싸게 사오던 무조건 상단이 갇혀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적자도 나고 어쩔 때는 이익이 크게 나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전기 가격이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뭐 한전에 정말 환골탈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한 뭐 40~5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꼬리를 달고 좀 밀리는 것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기대감으로 일차적으로 올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한전을 넣어두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전 같은 주식이 배당도 많이 주고 앞으로 뭐 원재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의 쓰임새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정말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해외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전 같은 주식을 공부하셨을 텐데 우리나라랑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입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한전을 투자하실 때 무조건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한전 같은 경우는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입 재료에 따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시점을 보다가 이제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잘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전도 투자하기 매력적인 종목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는 평가를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영주 소장께서도 그 한국전력에 대해서 환골탈퇴했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좀 후속 질문은 좀 큰 그림에서의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그 포스코 얘기도 잠깐 일부러 꺼낸 게 네. 과거에는 그렇게 무겁고 안 간다고 생각했었던 네.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던 한국전력이랑 포스코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구나를 요 한 1~2주 사이에 맛본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게 뭐 유동성의 힘이냐 아니면
회사의 자체적인 성장세냐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유동성이 종목 찾기에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뭐 어떠한 작은, 그러니까 앞서 서두에는 우리가 지금 뭐 악재에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대한 유동성이 어떤 뭐 안 오른 주식들 중심으로 예. 성장성에 맞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PBR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한전이죠. 한국전력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장성을 바탕으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이제는 수소에 대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장주라고 한다라면 소위 말해서 언택트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것들이 성장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산업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경제적인 혜자를 갖고 있는 거죠. 한국전력 같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기업이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혜자를 갖고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과 가격 통제력이 생겼다? 이거는 성장주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이거 PBR 영역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품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추가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한국전력 더불어서 예. 진짜 한국가스공사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유틸리티 업종 버텨주듯이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소비자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금 궤가 다르다라고 좀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죠. 원재료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 가격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보통 가격 통제권을 기업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 통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르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전국구인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구입니다. 각 지역마다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서로 간에 카르텔을 형성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에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하기에는 좀 결이 다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완전한 변화까지는 좀 이를 것 같고 한국전력, 포스코 각 기업별로 어떻게 모멘텀과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매력도는 커질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제가 질문 드리면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서로 견해가 다른데 저는 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뭐 이런 비교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재 가치가 있느냐? 저는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내재 가치라는 EPS라는 게 있죠. EPS라는 게 있고 기업 가치에다가 얼마만큼 밸류를 주느냐, PR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EPS가 없기 때문에 오직 PR만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금도 EPS가 있느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금 가격하고 백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백금 가격이 있는데 이거 가격 차이 나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시차도 나고요. 어떻게 비싸죠? 어떤 게 더 비싸냐고요? 지금은 백금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금이라는 게 있고 백금 가격은 금과 괴리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선주 괴리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이견되는 몇 가지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코인들 중에서도 대장이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또 그 밑에서 완전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결국 소비자가 선호하느냐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최근에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뭐 은이나 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금이라는 것에 집중하듯이 비트코인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유동성만 갖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한 것이지 이거를 얼마 간다. 만약에 어떻게 이걸 가치를 저장한다. 이런 기능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저는 좀 약간의 좀 부정적인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투자 의견이나 결론은 소장님과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반대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짧게. 금도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선호될 때 상징적인 의미로 EPS가 없더라도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전자화폐를 각 중앙은행들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달러가 계속 약세 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각 중앙은행이 지금 전자화폐 얘기하는 거와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예, 그렇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전자화폐는 기존의 화폐를 전자화하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위안화를 바탕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예, 예.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기존 화폐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근본이제랑 똑같은 거죠. 금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한 거랑 지금 기존 화폐를 바탕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새로운 영역인데 일단 요거는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자화폐는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도 전자 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겠습니다만 이게 화폐의 기능과 저장의 기능을 갖는 부분들 전통 화폐의 가치로 볼 때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회로상 아직 전자화폐는 나온 게 없는데 네. 그러면 가상화폐 쪽으로 떠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루틴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네. 된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들어봤고요. 비트코인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장중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